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머리를 조아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의 여자가 63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빚이 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던 부부에게 닥친 일이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 합쳐 1억 7천만 원. 두 사람이 조촐하게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죠.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아들한테도 짐 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1년도 안 돼서 반 토막이 났습니다. 아니, 사라졌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에게 목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신가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다음 달이면 꼭 갚겠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신 적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아니, 돌아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또다시 손을 벌린다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그렇게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니,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자녀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빚이 생겼다고, 급한 일이 있다고 찾아올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지 않으면 매정한 부모 같고, 도와주자니 우리 노후가 불안합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수많은 부모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렸죠. 처음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끝없는 요구가 됐을 때 부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계속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선을 그어야 할까요? 그 선택의 순간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박성호는 30년 공직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날들이었죠. 퇴직금 통장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아내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조용히 살아보자고요. 영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이미 2년 전에 퇴직한 그녀는 남편의 은퇴를 기다려왔거든요. 두 사람은 거실 탁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연금이 한 달에 250 정도 나오니까 여기에 퇴직금 2억이랑 그동안 모은 돈 7천을 합치면 1억 7천이었습니다. 영자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죠. 우리 둘이 조촐하게 살면 충분하다고요. 성호는 병원비를 생각하면 빠듯하긴 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는 된다며 안도했습니다. 아들 준혁은 무역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크게 성공하진 못했지만 그럭저럭 가족을 먹여 살릴 정도는 번다고 했죠. 며느리 미영은 아이들을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뒀지만 손주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다시 일할 거라고 했습니다. 영자는 말했습니다. 애들도 자기 삶이 있고 우린 우리 삶이 있는 거라고요. 성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화로운 노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준혁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미영과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날은 혼자였어요. 거실에 앉은 준혁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성호는 맥주를 따라주며 물었죠. 무슨 일 있냐고요?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대금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자금이 막혔다고요. 영자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막혔는데? 준혁의 대답은 5천이었습니다. 5천만 원. 영자의 목소리가 굳었죠. 준혁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결제할 게 있어서 필요하다고요. 은행에서는 안 되냐는 성호의 질문에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가 다 찼고 담보대출도 집이 며느리 명의라 어렵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다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죠. 대신 다음 달에 꼭 갚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준혁은 당연하다며 다음 달 되면 바로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성호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다고요. 다음 날 성호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죠. 창구 직원이 목돈을 인출하시는데 안전하게 이체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성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현금을 봉투에 담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준혁은 고맙다며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한 달 정도만 더 기다려달라고요. 영자는 그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자 물었죠. 뭐래? 한 달 더 걸릴 것 같대. 영자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5천만 원이 빠져나간 날짜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준혁은 항상 다음 달이라고 했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고 다음 달엔 꼭 돌아온다고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혁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들도 없이 혼자 오는 아들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었거든요. 돈 이야기를 하러 온다는 것을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차를 내오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준혁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났다고요. 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알아보니까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받을 돈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준혁은 못 받을 것 같다고, 아니 받아도 몇 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왔냐고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돈이 필요하다고요. 얼마냐는 질문에 3천이라고 했습니다. 3천만 원. 영자가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아니었죠. 지난번에 빌려간 5천은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죄송하다며 이번에 받으면 같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뭐 때문에 필요한데? 성우가 물었습니다. 새 거래처를 구했는데 성금을 내야 한다고, 그래야 물건을 받아서 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행은 안 되냐는 질문에 준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며 한도가 다 찼다고 했습니다. 제발 이번만 도와달라고, 이번에 이 거래만 잘 되면 다 갚을 수 있다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영자가 일어섰습니다. 안 돼. 준혁이 불렀습니다. 엄마. 하지만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남편한테도 말 좀 해보라고 했죠. 성우는 아들과 아내 사이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나가 있어봐라고,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고요. 준혁이 밖으로 나간 후 부부는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 도와주자고요. 하지만 성우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사업 자금이잖냐고, 이번에 이 거래가 잘 되면 괜찮을 거라고요.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잘 되면 뭐가 잘 되냐고, 지난번에도 그랬다고요. 다음 달에 갚는다더니 6개월이 지났다고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추라고 밖에서 듣는다고요. 하지만 영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들으면 어떠냐고, 우리 자식이 우리 돈 빌려가서 안 갚고 또 달라는데 라고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고 성우가 물었습니다. 안 도와주면 아들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데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접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취직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8배 취직이 쉬우냐고, 그것도 사업하다 망한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냐고요. 영자는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고 하지만 우리 노후 자금인데요.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안다고, 그런데 저 애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망하라고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요. 성우가 일어섰습니다. 영자가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성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을 불러들였죠. 준혁이 들어왔을 때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도와주겠다고요. 영자가 소리쳤지만 성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꼭 갚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준혁이 감사하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따로 했어요. 성우는 거실에서, 영자는 안방에서 먹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성우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당신 말을 안 들어서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영자는 등을 돌렸습니다. 됐다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성우는 또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3천만 원을 인출했죠. 이번에는 창구 직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성사됐냐는 질문에 준혁은 아직이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8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남은 돈은 9천만 원. 연금으로 생활하면 되지만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을 생각하면 불안했습니다. 영자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준혁한테 전화 좀 해보라고요. 성우가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어요. 그날 오후 영자는 손주들이 보고 싶어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손주들도 없었습니다. 영자가 돌아서려는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이웃 주민이었죠. 미영이 어디 갔는지 아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 학교 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준혁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맨날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온다고요. 영자가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사업이 바쁜가 보다고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이 바쁘면 전화를 받지 못할 정도일까요? 요즘 아들은 전화도 잘 안 하고 집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들의 차가 보였어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뒷좌석에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종이가 있었어요. 경마 예상지였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혹시 누가 차에 놓고 간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김 선생이었죠. 요즘 준혁이 잘 지내냐고 물었을 때 영자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뭐 그럭저럭이라고요. 김 선생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힘들다던데 우리 사위도 요즘 힘들어한다고요. 그런데 김 선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준혁이 요즘 어디 자주 가는 데 없냐고요.
영자가 왜 그러냐고 하자 김 선생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 친구가 과천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준혁이를 봤다고요. 경마장 근처래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봤다는 겁니다. 혹시 거래처가 거기 있냐고 물었을 때 영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과천 경마장. 토요일과 일요일에 경주가 열렸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준혁이 요즘 주말에 뭐 하냐고요? 일하겠지. 사업하는 사람이 주말이 어디 있냐고 성우가 텔레비전을 보며 답했습니다. 영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영자는 과천으로 갔습니다. 경마장 근처를 배회했죠. 오후 2시쯤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아들의 차였어요. 영자는 숨었습니다. 준혁이 차에서 내려 경마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성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영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묻자 영자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도박한다고요. 성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혹시 다른 일로 간 거 아니냐고요. 영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직접 봤다고요. 우리 돈이 거기에 들어간 거라고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요. 하지만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왜 그럴 리 없냐고, 차에서 경마 예상지도 받고 오늘 경마장에도 갔다고요. 성우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준혁이가 도박을 할 리가 없다고요. 영자가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전화하라고, 당장 하라고요. 성우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참 만에 받았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준혁은 사무실이라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하냐 싶어서 물었다고 하자 준혁은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밀린 일 처리하고 있다고요. 성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대요. 하지만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좀 믿어주자고, 내가 본 게 착각일 수도 있다고요.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착각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성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를 가져오라고요. 영자가 반문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게 증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성우는 그건 정황일 뿐이라고,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아들 편만 드냐고요. 성우가 답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자는 거라고요. 부부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방에서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매일 아들을 감시했어요. 토요일마다 과천으로 갔습니다. 준혁은 매주 경마장에 갔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찍었어요. 준혁이 경마장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차에 타는 모습을요. 영자가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믿겠냐고요. 성우는 사진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전화하라고, 당장 불러라고요. 성우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했습니다. 지금 집에 좀 와보라고요. 바쁘다는 아들에게 성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빠도 오라고, 당장 오라고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1시간 후 준혁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성우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냐고 성우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받은 돈을 여기다 썼냐고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처음엔 정말 사업 자금이었다고요. 영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랬다면 나중엔 뭐냐고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요. 준혁의 대답은 2년 전이었습니다. 성우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어요. 2년이나 됐냐고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서 친구가 한번 가보자길래 갔다고요. 그래서 빠졌냐고 영자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하면 다냐고, 우리 노후 자금인 거 알면서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잃었냐고요. 준혁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1억 좀 넘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억. 영자가 되뇌었어요.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은 돈은 8천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빌렸다고요. 어디서 빌렸냐고 성우가 물었습니다. 은행이랑 저기라고 준혁이 말끝을 흐렸어요. 저기가 어디냐고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채요. 준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영자가 일어섰습니다. 미쳤냐고, 사채를 썼냐고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은행에서 더 이상 안 빌려줘서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만뒀어야지, 왜 계속했냐고요. 준혁이 답했습니다. 따면 되잖냐고, 한 번만 크게 따면 된다고요. 성우가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어요. 너 지금까지 몇 번 땄냐고 물었습니다. 한 번도 못 땄지, 땄으면 빚이 늘어날 리가 없으니까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자는 얼마냐고 성우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400이라고요. 400만 원. 영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성우가 아내를 부축했어요. 미영이는 아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성우가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자식아, 그럼 집에는 돈을 얼마나 넣냐고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최대한요. 최대한이 얼마냐고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한 달에 150 정도요. 성우가 아들을 밀쳤습니다. 나가라고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요.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죄송하다고요. 하지만 성우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듣기도 싫으니까 그냥 꺼지라고요. 준혁이 집을 나갔습니다. 부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 어떡하냐고요. 영자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성우가 아내를 안았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영자는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영자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사흘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영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라고요. 거실에 앉은 미영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어머님 아버님요. 영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고요. 저도 빚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미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을 때 3,500이라고 했습니다. 3,500만 원. 영자가 되뇌었어요. 언제부터냐고 물었을 때 1년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준혁이 집에 돈을 제대로 안 넣어서 생활비가 부족했다고요. 처음엔 조금만 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계라고 했습니다. 그럼 애들은 어떡하냐고 영자가 물었습니다. 미영이 말했습니다.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급식비도 밀렸다고요.
제가 카드로 돌려막았는데 이제 한계라고요. 준혁이는 모르냐고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말하면 화낼 것 같아서요. 미영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우리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성우가 물었습니다. 미영이 답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준혁이가 어머님 아버님께 폐를 끼치지 말라고 해서요. 영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8천을 가져갔다고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몰랐다고요. 어제 준혁한테 들었다고 어머님 아버님께 돈을 빌렸다는 걸요. 그런데 오늘 왜 왔냐고 성우가 물었습니다. 미영이 답했습니다. 준혁이 또 돈이 필요하대요. 이번엔 사채 이자랑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한대요. 안 그러면 집으로 찾아온대요. 얼마냐고 물었을 때 2천이라고 했습니다. 2천만 원.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쩌려고 하냐고 영자가 물었습니다. 미영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제 친정은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줄 수 없고 준혁은 계속 돈만 달라고 한다고요. 애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아빠가 힘들게 일한다고만 했다고요.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35의 여자가 시어머니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일단 집에 가 있어라고요. 우리가 생각 좀 해보자고요. 미영이 일어섰습니다. 영자가 덧붙였습니다. 미영아,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 말에 미영이 다시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부부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돈을 줘야 하나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뭘로 주냐고요? 2천을 주면 9천에서 7천이 남는다고요. 거기다 미영이 빚까지 하면요. 영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남는 거 3,500이라고요. 거기다 앞으로 또 뭘 달라고 할지 모른다고요. 그럼 안 줘야겠다고 성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말했습니다. 안 주면 사채업자가 집으로 찾아온다잖냐고 손주들 앞에서요. 성우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를 어쩌냐고요. 새벽이 되도록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정했다고요. 뭘 결정했냐고 성우가 물었습니다. 영자가 답했습니다. 안 줄 거예요. 성우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가 찾아오면 어떡하냐고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찾아오면 어떠냐고 경찰 부르면 된다고요. 성우가 불렀습니다. 영자야. 하지만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면 끝이 없다고요. 2천 주면 또 달라고 할 거라고요. 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 한다고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요. 그럼 준혁한테 뭐라고 하냐고 물었을 때 영자가 답했습니다. 불러요, 미영이랑 같이요. 그날 저녁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혁과 미영, 그리고 부부. 성우가 말했습니다. 앉아라. 준혁과 미영이 나란히 앉았어요. 준혁이 말하려 했지만 성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입 닥치라고요. 우리가 말할 테니까 들으라고요. 영자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우리가 결정했다고 이번엔 안 도와준다고요.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영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앉으라고요. 아직 안 끝났다고요. 대신 조건을 제시할 거라고 했습니다. 첫째, 너는 도박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라. 병원 찾아서 알아봤다고 6개월 코스라고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사업 정리해라.
그리고 취직해라.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 나이에 취직이 어디요? 하지만 영자는 냉정했습니다. 하기 싫으면 말라고, 우리 도움도 없다고요. 셋째, 미영이도 일해라. 파트타임이라도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애들은요? 영자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돌봐줄 거라고요. 학교 끝나면 우리 집으로 오면 된다고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이라고요. 넷째, 빚은 너희가 갚아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사채 이자만 6개월 동안 대줄 거라고요. 준혁이 불렀습니다. 엄마. 하지만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그것도 싫으면 말라고요. 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섯째, 앞으로 우리한테 돈 얘기 꺼내지 말라고 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든 이 조건들 중 하나라도 어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모른다고, 알았냐고 성우가 말했습니다. 준혁과 미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라고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님이라고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아, 내 아빠, 우리가 너한테 준 8천은 포기한다고요. 갚으라고 안 할 거라고요. 아빠라고 준혁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단호했습니다. 대신 다시는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요. 영자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미영아, 너도 힘들겠지만 견뎌라.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거라고요.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요. 그날 밤 준혁은 도박치료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미영은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성우와 영자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잘한 걸까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잘한 거라고 영자가 답했습니다.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요? 성우가 또 물었습니다. 영자가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매정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계속 도와주면 저 애는 평생 우리한테 손 벌리고 산다고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요. 영자가 답했습니다. 자식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정말 사랑한다면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도박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2번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도박 생각이 났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업은 정리했어요. 남은 재고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사무실도 빼고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았습니다. 물류회사 사무직이었어요. 월급은 300만 원. 사업할 때보다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미영은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5시간, 월 1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영자는 손주들에게 간식을 주고 숙제를 도와줬어요. 사채 이자는 성우가 6개월 동안 대신 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6개월이면 2,4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손주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준혁 부부는 남은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도박을 끊었어요. 병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잘하셨다고, 이제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요. 그날 저녁 준혁은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아빠, 엄마, 왔냐고 성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물었을 때 준혁이 답했습니다.
괜찮다고요. 회사 일도 익숙해지고요. 도박은 안 하냐고 물었을 때 안 한다고, 이제 생각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웃었어요. 빚은 어떠냐고 영자가 물었습니다. 조금씩 갚고 있다고, 아직 많이 남았지만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라. 영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미영이는 잘 지내냐고 물었을 때 준혁이 답했습니다. 네, 마트 일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힘들어하긴 하지만요. 애들은 잘 지내냐고 물었을 때 잘 지낸다고 엄마 아빠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이요. 영자가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우리도 손주들 보는 게 즐겁다고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응.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성우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꾼 거라고요. 앞으로 잘하라고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그날 밤 준혁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주지 않았을 때 화가 났었다고요. 서운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안다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월급이 400으로 올랐습니다. 미영은 마트 정규직이 되었어요. 월 200으로 늘었습니다. 빚은 반 정도 갚았습니다. 아직 5천만 원이 남았지만 끝이 보였어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혁과 미영, 아이들, 그리고 성우와 영자.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해요? 시장 가자고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영자가 손주 손을 잡았습니다. 시장 가는 길 성우가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냐고요? 뭐려? 그때 돈 안 준 거요. 영자가 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잘한 것 같다고요. 영자가 웃었습니다. 돈을 줬으면 준혁이는 계속 도박했을 거라고요. 우리도 파산했을 거고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예요. 성우가 답했습니다. 응, 잘했어. 집으로 돌아온 저녁 성우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일기를 펼쳤어요. 오늘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썼습니다. 준혁이가 많이 달라졌다고요. 이제 책임감 있는 아빠의 모습이라고요. 미영이도 밝아졌다고, 손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요. 성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자식을 위한 최선은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었다고 썼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고요. 성우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영자가 손주들과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오, 잘 그렸네. 할머니도 그려봐요. 할머니는 그림 못 그린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그린 거면 다 예뻐요. 손주의 말에 영자가 웃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준혁과 미영이 다음 달 예산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120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럼 30개월 뒤면 다 갚겠네요. 미영이 답했습니다. 응, 그때까지 힘내자. 미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내가 뭘. 함께 버텨줘서 포기하지 않고요. 나야말로 미안해. 그동안. 이제 됐어. 우리 앞만 보자.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손주들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영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가족은 남았다고요. 통장 잔액은 적어졌지만 마음은 가벼워졌다고요. 이것이 진짜 노후였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는 것이요. 성우가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다. 맨날 먹던 건데. 영자가 웃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더 맛있어. 왜요? 우리 가족이 함께니까. 성우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어요. 준혁과 미영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영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될 거지. 응, 잘 될 거야. 어머님, 아버님께 정말 감사해. 나도 그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포기한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꾼 거래. 응, 그게 더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함께였으니까요. 한편 그날 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처음 준혁이 돈을 달라고 왔을 때 주지 말 걸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주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달라야 했습니다. 선을 그어야 했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아프고 때로 냉정했어요. 하지만 그 끝에는 성장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괜찮았습니다. 노후 자금은 줄었지만 지킬 건 지켰습니다. 자식은 배웠고 손주들은 행복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자는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손주들과 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작은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준혁의 사무실 벽에 붙은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부채 상환 완료.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준혁은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빚을 갚았어요. 상환 완료되셨다는 은행원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년 반.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미영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다 갚았어. 정말이요. 미영이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해냈어. 응, 해냈어.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아빠, 엄마. 왔냐? 보고 드릴 게 있다며 준혁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성우가 물었습니다. 다 갚았다고 빚을요. 성우와 영자가 통장을 보았습니다. 잘했다고 성우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저축 좀 하라고 애들 교육비도 모으라고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아. 네 엄마. 앞으로도 힘들 거라고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 너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요. 영자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믿는다고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하다고요. 그날 밤 네 식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비싼 식당은 아니었어요. 동네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어요. 건배, 건배. 네 잔이 부딪혔습니다.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었다고요.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어서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 하지만 동시에 선을 긋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가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해. 네. 나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